10억 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10억 원을 갖게 되면 절대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흔히 돈 그릇이 크다 작다, 돈그릇을 키워야 한다 이런 말들 직접 하기도 하고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듣기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 사람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어려운 건요, 바로 이 돈그릇입니다. 이 돈그릇이 타고나야 되는 건가, 아니면 경험을 통해 돈그릇이 커지는 건가, 돈그릇을 의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분을 제가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즈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명쾌한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네는 1,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자수성가로 기업을 일군 부자 노인의 조언. 돈이란 건 참 신기한 물건입니다. 사람은 그걸 가진 순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쓸까 말까, 쓴다면 언제 무엇에 쓸까.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충동적으로 써버립니다.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쓰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꽤나 많이 원하는 것과 다른 걸 사고는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선택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쓰고 싶어지는 모양입니다. 대형 가전제품이나 TV, 새로 나온 자동차, 그걸 파는 사람들도 살까 말까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이 말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망설이던 고객도 그 말을 들으면 지갑을 여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라는 말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구매자는 그 상품이 갖고 싶어서 매장으로 나온 것일 테니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그때가 사야 할 때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상품을 원함으로 지금이 사야 할 때, 두 번째는 사회적 흐름이나 분위기로 볼 때 적절한 타이밍이므로 지금이 사야 할 때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판매자가 말하는 구매할 때는 전자의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니 바로 지금이 사야 하는 때입니다 라고 부추기는 것이지, 지금이 사회적 흐름상 사야 하는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후자의 의미처럼 스스로 매우 적절히 구매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돈을 더 지불하는 쪽을 택합니다. 돈을 더 내므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안도감도 함께 사는 겁니다. 정말로 물건의 장단점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지요. 돈을 다룰 능력은 키웠는가? 저는 여태껏 쌓아온 경험상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유명 운동선수 10명 중 6명은 은퇴 후에 파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미국 프로스포츠계는 알다시피 선수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연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역일 때뿐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모든 선수의 수입은 끊기고 말지요. 그때가 되면 성공한 수많은 선수는 그때까지 모아온, 평생 써도 남아 도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그 중에는 변한 상황을 개의치 않고 현역 시절과 똑같이 화려하게 살다가 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자신이 돈을 마구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TV나 라디오 방송에서 스포츠 해설을 맡거나 한동안은 주변에서 치켜 세워주는 나날이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자리마저 몇 번의 시즌이 지나면 이제 막 은퇴한 스타 선수들로 대체되지요. 이윽고 몇 해쯤 지난 뒤에야 그들은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통장 잔고가 계속 줄고 있다. 이 공포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겐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젊은 시절부터 거금을 받아왔고
주변에는 자신을 받들면서 칭찬해주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요. 큰 돈에만 어울리는 행동을 하다 보니 자연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다 현역 시절에 통하는 얘기입니다. 상승 곡선을 그리던 장고는 바로 그때부터 꺾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퇴해서도 스포츠 업체와 계약하거나 TV, 라디오 방송 일을 해서 수입이 줄지 않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아야 할 정도니까요. 선수들 대다수는 현역 시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입과 현역 시절과 똑같은 화려한 생활 사이에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파산하는 진짜 원인은 그 압박감에 머리를 싸매다가 섣부르게 투자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투자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잘못된 투자를 하기 마련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대로 비싼 물건을 계속 사는 겁니다. 무조건 대박 난다는 투자 권유자의 조언을 고지 듣고 리스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역 시절처럼 이렇게 좋을 대로 믿어버립니다. 난 역전 홈런을 칠 수 있어. 이 투자에 성공하면 나는 다시 한번 빛나게 될 거야.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이런 사고가 선수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세계에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훨씬 가혹하단 말이지요. 돈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보기엔 최고의 경기였다 해도 결국엔 생각지 못한 다른 원인으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프로 스포츠 선수 출신이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 역전 홈런을 쳤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거라고 볼 수 있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치만 안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건 돈에는 이상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그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을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돈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열을 내뿜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적합한 최적의 온도는 전부 다릅니다.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옷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잘 쓸 겁니다. 하지만 1억 원을 주면 어떨까요? 분명히 제대로 못 쓸 겁니다. 10만 원을 줬을 때처럼 잘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 허튼 데 쓰려고 하겠지요. 그러면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중학생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어른에게 주면 다를 거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돈을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그런데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분별력이 생기면 누구나 쉽게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분별력과 돈을 다루는 건 별개인데 말이지요. 복권에 당첨되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많은 사람이 하는 질문 중 제가 가장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건 바로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듣고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상상 속에서는 여행도 가고 집도 사고 또 근사한 차도 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과 상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0억 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10억 원을 갖게 되면 절대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초라한 아파트에서 세 식구와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성실하게 20년간 일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복권을 샀고 복권을 산 그날 밤엔 식구들과 당첨되면 뭘 할까 하며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웠을 겁니다. 그런데 행운인지 불행인지 정말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권으로 3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지요. 2년 뒤 그 남자는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서 퇴직을 한 바람에 직장도 잃었고 당장 머무를 집조차 없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상상은 갑니다.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수상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남자에게 아마 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아이 인생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떤 남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는데 거기에 속아서 돈만 빼앗기고 그 딸은 버려졌습니다. 그나마 그의 아버지는 어떤 친절한 사람 덕분에 지금 청소 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실제로 그만한 돈을 손에 넣으면 돈을 쓰는 감각이 아니라 그 돈에 휩쓸리는 감각만 커지게 됩니다.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고 평생 꿈꾸었던 집도 사고, 그런데 뭐든 가능할 것 같은 그 느낌은 정말 한순간이지요. 머지않아 인생에서 할 일이 없어지고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당신의 돈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그 돈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교과서처럼 대답하면 중앙은행이 인수해서 전국에 유통했다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 어디에 중앙은행으로부터 공짜로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처럼 여러분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남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가 바로 여러분 통장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그게 여러분인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혹은 몇억 원의 빚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유명한 일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 대학에서 독특한 실습 수업을 했지요. 5달러를 미천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궁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머리를 짜내어 다양한 장사를 생각해냈습니다. 5달러로 폐품을 사와서 재활용해 판다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값싼 정비용품을 사서 자전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나왔지요. 하지만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5달러에 학생들의 시간을 판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수업을 시작하기 5분 전의 시간을 기업에 판 것입니다. 그 대학에는 우수한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5달러의 그 5분을 사서 자사를 홍보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결국 5달러짜리 물건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학생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의 역사란 사실 신용의 역사와 같습니다. 신용이 돈이라는 모습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경제가 처음 성립됐을 땐 사람들은 오직 물건만 믿었지요. 이른바 현물입니다. 눈앞에 물건과 물건을 교환함으로써 경제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에 시간관념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물건이 없지만 기일까지 원하는 걸 마련해 줄 테니 이걸로 교환해 주시오. 기다리는 만큼 얼마를 더 얹어 주겠소. 이렇게 선조들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거래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증명하는 무언가 필요했겠지요. 그게 당시에는 문신 같은 형태였거나 끈 한 가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때가 바로 돈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물건과 물건이 아니라 물건과 신용이 처음으로 거래가 된 것입니다. 시간 개념 다음에는 지역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마침내 어디서든 가치가 인정됨과 동시에 유통비용이 낮은 금화가 발명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에 통용되는 지폐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돈은 곧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킨 사람은 더 큰 거래가 가능해졌지요. 신용도가 높을수록 더 비싼 거래도 가능해진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용이 생기면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요.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마침내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신용도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못하고 흠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믿어주기를 바라긴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의 나는 믿을 만한 인물까지는 못 된다고 생각할 테지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인생이 변하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할까? 돈이 지닌 서로 다른 이면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자가 생각하는 진짜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잃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자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실 언제나 똑같습니다. 무조건 일단 하라. 좋아하는 걸 하라. 이건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사물의 한 면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를 일군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지요. 그리고 인생에서 행운이라는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옵니다.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크게 헛스윙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은 바로 이 헛스윙이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늙어갑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힐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배트를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그러다 마침내 홈런 치는 방법을 익히면 행운을 얻으며 홈런을 날린다. 이게 바로 그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250개의 제비 중 단 한 개만이 10억 원짜리 당첨 제비인 게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비를 한 개씩 뽑을 때마다 1,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첨된 확률은 250분의 1이니까 그렇게 무모한 건 안 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돈을 얻으려면 이런 발상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제비 뽑기에서 100번 이내에 당첨 제비를 뽑을 정도의 작은 행운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자의 고백, 그릇.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돈이라네. 돈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기억하라.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책하길 바라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누구나 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또 운이 나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운이 언제까지나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돈에 대해 올바르게만 행동하면 언젠가 꼭 성공합니다. 그러니 부디 배트를 휘두르는 걸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만약의 세계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만 쌓이는 것입니다. 은행원처럼 남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다루는 경험을 말이죠. 1억 원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 여러분 속에 남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10억 원이 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꼭 꿈속에서만 일어날 법한 허황된 가정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억 원의 그릇이 생겼고 그 1억 원을 신중히 다뤄보았다면 10억 원도 분명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1억 원을 다뤄본 그 경험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귀중한 재산인 것이지요.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됩니다.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과도 같지요.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사람들은 다들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억 원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중학생에게 투자할 건가요? 혹은 월급 300만 원에 만족하는 직장인에게 맡길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시 10배 이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께 전하는 편지. 저는 여러분에 대해 한 가지 유추해 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여러분 스스로 모르게 문득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저는 사업가로서 수없이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배우는 것이 있었고 이윽고 커다란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은 적도 많았지만 그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성공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성공에 필요한 것은 도전하고자 하는 정신 그리고 경험이지 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도 아주 중요하지요. 여러분은 어쩌면 그 환경을 스스로 망가뜨리거나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크게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서툴고 운이 없었을 뿐.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험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설마 그대로 무덤으로 가져갈 생각은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높이 삽니다. 여러분이 만약 실패를 경험했다면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누구나 제비뽑기에서 100번 이내의 당첨 제비를 뽑을 정도의 작은 행운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배틀을 휘두르는 걸 그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